자, 237페이지의 주택금융이 되겠습니다. 자, 이 주택금융은 이 주택 수요자에게 이 자금을 융통해주는, 자, 주택 수요자에게 자금을 융통해주는 금융을 주택 이 소비금융인데, 이 소비금융은 이 수요자가 주택 구입 자금을 융통하는 거죠. 그래서 주택 소비금융을 우리 수요자 금융이라고 해요. 수요자 금융. 그래서 이 주택 소비금융의 대표적인 것이 한국 우리가 주택금융공사의 이 보금자리론, 일명 우리 모기지론이라고 하죠. 자, 모기지론,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이 대표적인 주택 소비금융. 그리고 주택 또 공급자에게, 주택 공급자에게 자금을, 우리는 또 건설 자금을 융통해주는 주택 개발금융이 있습니다. 이 주택 개발금융은 이 공급자가 자금을 융통하는 금융인데, 여러분 대표적인 게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든지 또 건축 대부 등이 대표적이죠. 그래서 소비금융과 개발금융, 시험에 나올 때 좀 우리가 소비 개발 주의 좀 해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 주택 우리가 금융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기능, 이 기능을 보면은 이 주택 수요자에게 자금을 융통해 줌으로써 주택을 구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높여줍니다. 그래서 주택을 사고자 하는 수요를 증대시킴으로써 거래를 활성화시켜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주택 공급자에게 자금을 융통해 주면은 주택 건설업체의 주택에 대한 생산, 공급을 또 확대해 주는 기능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수요, 공급 조절을 통해서 주택시장의 경기도 조절을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 주택금융이 가지는 기능 중에는 무주택, 저소득 서민에게 자금을 융통해 주면서 주거 안정의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주거 안정. 그리고 전세 사는 사람들에게 자금을 융통해 줌으로써 주택을 구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죠. 자가주택에 대한 소유 기회를 확대해 주는 기능도 가지고 있고, 또 주택 청약 종합저축 가입을 어떻게 유도함으로써 주택 자금을 조성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 자, 여러분 교재에 우리가 39페이지 밑에 보시면은 저당 대출의 이자율 결정이 나오죠. 자, 저당 대출의 이자율 결정할 때 이 대출 이자율은 대출 금리입니다. 자, 한 장 넘기면 위에 표가 하나 나오는데, 이 대출 금리는 이 대출자가 정하는 수익률로서 명목상의 금리죠. 자, 이 명목상의 금리를 말하는데, 그럼 이 대출 금리, 대출 이자율은 이 시장의 이 실질 이자율, 시장의 실질 이자율에다가 이 차입자의 이 신용에 따르는 위험에 대한 대가 또는 위험 할증률이죠. 신용도와 관련이 있고, 또 인플레이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 인플레이션율을 우리가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장의 실질 이자율. 자, 여러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요, 시장 실질 이자율이 올라요. 오르면 당연히 대출 금리도 오르고 있습니다. 또 이 차입자의 신용에 따르는 이 신용도인데, 뭐 연체 실적이 우리가 증가한다든지 뭐 이렇게 되고, 또 뭐 실업이 된다면은 위험 할증률이 높아서 대출 금리도 상승합니다. 못 갚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인플레이션이 예상되면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또 대출 금리를 인상합니다. 자, 이 관계를 여러분이 한번 확인해 두시면 되겠고, 자, 여러분 시험 문제 우리 낼 때는 이 대출을 받게 되면은 고정금리로 받을 것인가, 변동금리로 받을 것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고정금리 대출이 먼저 나오는데, 자, 이 고정금리 대출의 대표적인 게 바로 뭐죠?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이죠. 이 대출 실행일부터 만기까지 고정금리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입니다. 자, 대출 실행 시점에서 주택 수요자와 금융기관 사이에 융자 약정서에 사인을 하죠. 이 계약을 한 그 금리가 대출 중간에 변하지 않고 금리가 언제? 만기까지 고정되어 있는 대출이 고정금리 대출입니다. 자, 개념은 또 25회 시험에 또 한번 개념은 출제를 했었죠. 자, 최근에 출제 26.7에 출제된 내용이 여기 나오는데, 이 시장의 이자율. 자,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는 어떻게 돼요? 지금 우리나라 현재 시장 이자율이 오르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대출 금리가 지금 오르고 있는데, 이 시장 이자율이 상당히 여기 중요해요. 이 시장 이자율이 이 고정금리 대출 이자율. 자, 대출 이자율을 다른 말로 저당 이자율, 약정 이자율이라고 하는데, 이 고정금리 대출 이자율보다 높았어요. 시장 이자율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서. 자, 이런 경우에는 주택 수요자인 차입자와 이 대출자인 금융기관 사이에 어떤 형상이 나타나느냐. 우선 차입자는 낮은 대출 금리로 돈을 갚기 때문에 뭐를? 이익을 얻겠지만은 누구는 손해를 본다? 우리는 차입자는 대출자는 뭐다? 손해를 보게 돼요. 손해. 이 시장 이자율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면요, 외부로부터 자금 조달 비용이 오릅니다. 근데 고정금리 대출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점점 이 손해가 점점 수익성이 악화가 돼요. 그래서 이 손해가 점점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이 금융기관의 이 수익성이 악화가 됩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은 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고정금리로 대출하기보다는 금리 변동, 시장 금리 상승에 따르는 이 금리 변동 위험을 차입자에게 전가시킬 수 있는 뭐를 선호한다? 변동 금리 대출을 선호한다. 그런 지문도 또 시험에 많이 나오죠. 금리 변동 위험은 대출자가 부담을 해요. 자, 반대로 시장 이자율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해서 대출, 고정금리 대출 이자율보다 낮게 되면은 차입자는 뭐를 하죠? 높은 대출 금리로 갚으니까 손해를 보고, 우리 누구는 대출자인 금융기관이 이익을 얻어요. 여기는 뭐를 얻고 있다? 손해. 시장 금리 하락에 따르는 금리 변동 위험은 차입자가 부담을 해요. 그래서 차입자나 대출자 둘 다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을 피할 수는 없어요. 시장 금리 변동에 따라 위험을 안게 됩니다. 근데 시험 문제는 요 내용을 출제했죠. 요 내용. 26.7에는요, 요게 낮다는 걸, 요거 정답 지문 벌써 2번 출제를 했는데, 자, 이 경우에는 차입자는 뭐 한다? 손해를 보니까, 차입자는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만기가 되기 전에 뭐를 할 수 있어요? 조기 상환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조기 상환을 결정하려면요, 조기 상환에 따르는 수수료도 있고요, 또 신규 대출에 따르는 취급 수수료도 있고요, 또 고정금리, 최초의 대출 금리와 신규 대출 금리 차이만큼 또 이득을 얻는데, 이런 걸 다 비교를 해야 돼.
그래서 조기 상환하는 게 유리하다. 그럼 조기 상환을 해야겠죠. 그래서 싼 금리로 다시 융자를 받아요. 이것을 전문용어로 재금융. 여러분 우리 파이낸싱이라는 용어는요. 금융으로 번역을 해요. 파이낸싱은. 근데 앞에 리는 제자예요. 다시 제자. 재금융인데 이 용어를 최근에는 금융기관에서는요. 재금융, 재융자란 용어보다는 금융기관에서 이 용어로 많이 사용하죠. 대환대출. 들어보긴 들어봤을 거예요. 대환대출이라는 용어 뉴스나 신문에 많이 나옵니다. 아, 요거 재금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대환대출. 그래서 대환대출을 통해서 뭘 한다? 우리는 뭐를 해? 조기 상환을 하죠. 그럼 조기 상환을 하면은 이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어떤 형상이 나타나요? 차입자가 조기 상환하면은 대출자인 금융기관은 높은 이자를 받게 될 기회를 상실하잖아요. 그래서 조기 상환에 따른 위험은 누가 안게 된다? 금융기관이 안게 돼요. 그럼 조기 상환에 따른 위험은 금융기관이 부담을 하게 돼 보니까 조기 상환 위험을 부담은 금융기관이 하니까 줄여야 돼요. 조기 상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은 차입자가 조기 상환할 때 미상환된 원금의 일정 비율을 조기 상환 수수료로 벌칙으로 부과합니다. 이렇게 조기 상환 수수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 내용을 염두에 좀 두시기 바라고 또 고정금리 대출일 때 예상 인플레이션이 있어요. 자, 고정금리 대출일 때 예상 인플레이션이 있고 실제 인플레이션이 있어요. 자, 예상 인플레이션은 2%를 예상했는데 실제는 4%가 됐어요. 그러니까 뭐가 더 높았다? 실제 인플레이션이 더 높았는데 그러면 예상하지 못한 게 몇 프로 생겼다는 얘기죠? 2%. 그래서 이 예상치 못한 지금 인플레이션이 2% 발생했다. 2%가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어요. 자, 이 경우에 뭐는 이 명목상의 금리. 자, 명목상의 금리가 뭐예요? 명목상의 금리가 고정 대출 금리예요. 여러분 약정한 고정 대출 금리 4%로 대출 받았다. 요건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명목상의 금리는 만기까지 요것은 변화가 없어요. 불변인데 뭐가 인플레이션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이 2% 발생하면은 화폐 가치가 더 떨어졌기 때문에 실질 금리가 하락을 해요. 그래서 뉴스에 보면요, 명목상의 금리, 실질 금리가 막 나오는데,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 이런 얘기 나오죠. 최근에 은행에 예금하면은 마이너스 실질 금리라는 용어가 나와요. 그 말은 뭐죠? 예금 금리보다 뭐가 더 높았다는 얘기예요. 인플레이션이 더 예상보다 높아서 생기는 거예요. 실질 금리가 떨어져서 마이너스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금할수록 손해지. 그래서 이때는 뭐죠? 우리는 대출받은 사람은 채무자입니다. 예? 채무자는 누구? 대출받은 사람 채무자는 주택 수요자인 차입자고 또 대출자인 금융기관은 누구? 채권자. 그래서 실질 금리가 하락하면 소득과 부를 재분배하는데 차입자는 돈의 가치가 더 떨어지니까 뭐를 봐요? 채무자니까 이 채권자인 대출자는 화폐 가치가 더 떨어짐으로써 뭐를 본다? 손해. 왜? 명목상의 금리는 변화가 없는데 실질 금리가 떨어져서 손해를 본다. 요 관계를 잘 또 확인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출자는 손해를 보니까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고정금리로 대출하기보다는 뭐를? 대출금리 인상을 통해서 차입자에게 넘길 수 있는 뭐를? 변동금리 대출을 선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우선 고정금리 대출은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 총 금액의 약 9% 정도 해당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의 약 몇 프로? 91% 정도에 해당하는 게 변동금리 대출입니다. 자, 금리가 뭐였다? 변동했어요. 예? 그래서 대출 시점의 약정한 금리가 대출 중간의 시장 상황의 변동에 따라 금리를 변동시킬 수 있다. 자, 그러면은 이 변동금리 대출에 있어서 변동금리 대출에서의 대출 금리는 기준 금리에 뭐를 대준 거죠? 가산 금리를 대줘요. 자, 이때 이 가산 금리를 우리는 이 건국대학교 조주현 교수는 이것을 마진이라고 해요. 마진. 마진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게 가산금리는 위험에 대한 가중금리예요. 가중. 위험에 대한 가중금리. 위험 스프레드. 예? 위험 스프레드를 번역해서 위험 가중금리라고 하는데 뭐에 달려있냐 하면요. 차입자의 은행에 대한 연체 실적, 거래 실적, 요즘 자동이체 실적, 또 여러분 주 급여 어떻게 자동이체 실적 이런 게 다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에 영향 받는 게 거의 대부분 차입자의 뭐에 관련이 있어요? 신용도와 관련이 있죠. 차입자의 신용도가 좋으면은 가산금리는 낮아지고 신용도가 안 좋으면 가산금리는 높아요. 그래서 이 가산금리는 누가 정해요? 은행이 정하지 뭐. 은행이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다 달라요. 그래서 은행이 정하는 거예요. 가산금리. 근데 이 기준금리가 있거든요. 이 기준금리는 조주현 교수는 대출금리의 지표가 되는 금리다. 조주현 교수는 이 대출금리의 지표가 되는 금리가 기준금리라고 하는데 이 기준금리는 2012년 중반까지는 요것밖에 없었어요. 양도성, CD는 양도성 예금 증서라고 하는데 양도성 예금 증서 요것밖에 없었습니다. 2012년 중반까지는. 이자율 조정 주기는 91일. 91일 몇 개월? 3개월입니다. 그럼 우린 1년은 12개월이니까 1년에 몇 번? 4번 금리가 변동하는 거예요. 대출 금리가요. 자, CD 금리입니다. 그런데 이 CD 금리는 은행이 외부로부터 자금 조달하는 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 은행이 외부로부터 자금 조달할 때는 은행에서 채권 발행하고요. 또 CD를 발행하고 여러분이 예금한 정기예금을 가지고 자금을 조달하는 3대 수단인데 문제는 CD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건 10%도 안 돼요. 그 안 되는 그 10%도 안 되는 이 소액을 가지고 우리나라 전체 주택담보대출 1360조에 해당하는 요 금액의 기준금리로 삼는 건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로부터 자금 조달하는 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자. 그래서 자금 조달하는 비용을 우리는 가중치로 평균해서 나타난 것을 자금 조달 비용 지수인데 이 자금 조달 비용 지수를 우리 뭐라고 하죠? 코픽스 금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코픽스는 이자율 조정 주기가 몇 개월? 6개월, 1년이 나오죠. 코픽스 금리가. 근데 여기는 신규 대출 받을 때 신규 이 취급액 기준 코픽스 금리가 있고 또 대출 잔액 기준 코픽스 금리 두 가지가 있어요. 어느 걸 선택하냐 여러분이 결정하는 건데 이때 CD 금리는 매일매일 발표합니다. 그리고 코픽스 금리는 은행연합회에서 한 달에 한 번 15일 오후 3시에 9개 시중은행에 자료를 취합을 해서 발표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 관련해서 이 가산금리는 대출을 받을 때 대출 실행 시점에서
대출 금리를 결정할 때 필요한 금리고, 대출 중간에 변하는 건 기준금리가 변하는데, 이 CD 금리가 오르고 코픽스가 오르면 뭐가 오르죠? 기준금리가 올라서 대출 금리가 상승해요. 반대로 코픽스 금리가 하락하고 CD 금리가 하락하면 기준금리가 하락해서 대출 금리가 하락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나라는 이 IMF 이전 1997년 11월 달 IMF가 발생하는데, 그 이전에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는 13%입니다. 그때 당시는 13%인데, 문제는 IMF 터졌더니 뭐가 폭등했어요? CD 금리가 폭등해서 기준금리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IMF 직후에 우리나라 변동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몇 프로? 35%까지 간 거예요. 이자 엄청 폭등한 거죠, 뭐.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나라는 그때 당시는 금리 변동 상한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폭등을 한 거죠. 자, 요걸 염두에 두시면 돼. 금리 결정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자, 그리고 또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용어 중에 하나가 이자율 조정 주기입니다. 자, 변동금리 대출에서 이자율 조정 주기가 지금 CD 3개월, 예를 들어서 코픽스 6개월이다. 그럼 이자율 조정 주기가 뭐 할수록? 짧을수록. 자, 이자율 조정 주기가 짧을수록 주택 수요자인 차입자와 대출자인 금융기관 사이에는 어떤 형상이 나타나느냐. 자,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은 당연히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하죠.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하니까 금융기관은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하니까 대출 금리를 인상을 해줘. 그래서 대출 금리를 인상을 해서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 대출 금리 인상을 통해서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을 누구에게? 대출자는 차입자에게 짧을수록 신속하게 뭐한다? 전가 떠넘겨요. 신속하게 전가 떠넘기기 때문에 차입자는 짧을수록 뭐다? 불리하고, 대출자는 반대로 뭐다? 유리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차입자는 이자율 조정 주기가 멀수록 길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자율 조정 주기가 긴 것을 원하고, 반대로 대출자는 뭐를? 짧을수록 유리하지. 왜? 전가를 신속하게 하니까. 그래서 이자율 조정 주기 요 관련해서 또 출제를 많이 하고, 또 대출 실행 시점. 자, 대출 받은 날이 있잖아요. 여러분, 대출 융자 약정서 딱 사인한 날이 있을 거예요. 이 대출 실행 시점에서의 초기 이자율을 보게 되면은, 초기 이자율을 보게 되면은 고정금리 대출이 높은가, 아니면은 변동금리 대출이 높은가. 요 지문도 또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뭐가 높죠? 고정금리가 높죠. 자, 그러면은 이 대출 실행 시점에서의 초기 이자율을 볼 때 이 변동금리 대출, 변동금리 대출이 고정금리 대출보다 낮은 이유는 뭘까요? 좀 낮잖아요, 변동금리 대출이. 그러면 낮은 이유는, 고정금리 대출보다 낮은 이유, 낮은 이유는 위에 설명했죠. 차입자가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을 뭐한다? 부담하기 때문에. 차입자가 이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을 뭐하기 때문에? 부담하기 때문에 낮은 겁니다. 그럼 반대로 고정금리 대출이 변동금리 대출보다 높은 이유는 대출 실행 시점부터 만기까지
미래에 예상되는 인플레이션을 반영을 해서 현재 고정금리 대출 금리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높은 거예요. 이유가 다릅니다. 자, 우선은 요 낮은 이유가 가끔 지문에 나오기 때문에 이걸 한번 필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241페이지 밑에 보충학습의 1번, 2번 잘 알아두시고 242페이지 맨 위에 3번 보시면은 이자율 변동의 부담을 상당 부분 뭐다? 금리 변동 위험을 차입자에게 전가시키게 되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에 따른 위험도는 고정 금리 대출에 비해서 더 변동 금리 대출이 더 커지게 된다는 거죠. 더 커지게 된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이 고정금리로 대출 받을 것이냐 변동금리로 받을 것이냐 결정했어요. 결정했으면 이제 뭐를 결정해야 돼? 대출 받았으니까 원금 이자를 어떤 방식으로 갚아나갈 것인가 결정을 해야 되겠죠. 자, 여러분이 또 매년 출제를 하고 있잖아요.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자, 원금을 균등하게 상환하는 방식 CAM 약으로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 나오겠죠. 자, 예를 들어서 대출금은 5억 원이야. 예? 이자율 연 이자율 5%, 고정 금리, 대출 기간 만기 20년. 그리고 무슨 방식? 예? 원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매년 말 상환. 다른 조건은 변화가 없다. 자, 그러면 매년 상환합니다. 자, 이 원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매년 상환 조건이에요. 자, 매년 상환 조건에 있어서 그러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여러분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를 구해야 돼? 요거부터 구해야 돼. 뭐를? 원금 상환. 제일 먼저 뭐부터 구한다? 원금 상환액. 이것부터 먼저 구합니다. 그러면 매년 원금 상환액은 대출금 지금 얼마냐 하면요 5억 원. 5억 원을 뭘로? 대출 기간. 대출 기간은 만기인데 만기 몇 년? 20년으로 나눠요. 나눴더니 얼마 나오죠? 자, 첫 해에 공 하나 없어지면 얼마? 5천만 원이죠. 공 하나 없어지면 5천만 원을 2로 나눠주니까 2,500만 원. 자, 2,500만 원. 그럼 두 번째 해도 얼마? 2,500만 원이에요. 자, 이렇게 계속 가죠. 그래서 20년째도 얼마? 2,500만 원. 자, 중요한 건 요거잖아요. 이제 매년 갚아나가는 원금 상환액은 2,500만 원으로 동일하다. 되겠죠? 자, 20년이거든요. 그러면은 대출금 5억에 반, 2억 5천만 원 갚을 때까지는 몇 년 걸린다? 10년. 그래서 대출금의 반을 갚을 때까지는 대출 기간의 반, 10년 소요된다는 것을 아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림을 보면은 원금이 얼마냐? 2,500만 원이야. 이렇게 만기까지 원금 상환곡선은 뭐가 되죠? 이렇게 수평선이 돼요. 동일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자는 어떻게 구해? 이자는 매 기간 말, 여러분 융자장고는 대출 잔액이에요. 여러분 대출 잔액 융자장고인데 미상환된 원금이에요. 아직 못 갚은 돈. 여기에다가 뭘 곱한다? 이자율. 그래서 주의할 것은 이자율
요 이자율은 항상 뭐에 대해서 적용된다? 융자 잔고에 대해서 적용한다. 그럼 융자 잔고를 구했는데 처음에는 1년 차는 아직 돈 안 갚았습니다. 1년 차 대출과 1년 요 사이는 돈을 안 갚았기 때문에 융자 잔고는 대출금이 얼마? 5억 원. 자, 5억 원에 몇 프로? 5% 곱해주면 얼마? 예? 2,500만 원. 자, 2,500만 원이. 그럼 원금과 이자를 더해주면, 원금과 이자를 더해주면, 원금 플러스 이자를 더해주면은, 우리 요걸 뭐라고 하냐? 원리금 상환액. 자, 원리금 상환액은 첫 번째 해 얼마죠? 원금 이자를 대줬더니 5천만 원이 되겠죠. 그 다음 융자 이자를 구할 때는 얼마죠? 원금은 똑같은데 이자는 줄어들지. 왜? 융자 잔고가 줄어드니까. 2,500만 원 갚았더니 그 다음에는 얼마? 융자 잔고는 4억 7,500만 원. 요거에 대한 이자를 줘야 돼요. 4억 여기다가 몇 프로 또 곱해주면 돼? 5% 곱해준 게 이게 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2,500만 원보다는 작아요. 주의를 그선 융자 잔고는 얼마씩 줄어들어? 2,500만 원 갚은 것만큼 줄거든요. 3년 차는 얼마? 융자 잔고가 4억 5천. 그러니까 융자 잔고는 2,500만 원씩 줄어들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보면은 원리금 상환액 만기 여기가 바로 융자 잔고 대출 잔액이에요. 자, 제로는 뭐죠? 대출 실행 시점이 얼마? 5억. 여기 대출금이에요. 선이. 지금 5억이거든요. 대출 실행 시점에 대출금 5억. 1년 지났더니 얼마? 4억 7,500. 2년 차는 4억 5천. 2,500만 원씩 줄어들어요. 원금 상환 2,500만 원만큼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와요. 만기되면 전액 상환. 제로. 그러니까 일정 금액씩 융자 잔고는 줄어들기 때문에 우하향하는 직선. 이게 바로 뭐죠? CAM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보면은 초기를 보면은 초기 첫 해를 보면은 요게 바로 뭐죠? 미상환된 원금이고 요거는 반대로 뭐죠? 상환된 대출금에서 요거는 상환된 원금, 요거는 미상환된 원금. 그럼 처음에 얼마? 원금 이자는 처음에 5천만 원. 그 다음에 줄어들죠? 얼마만큼? 일정 금액 이자만큼 점점 줄어요. 원금은 변화가 없고 이자가 원금이 일정 금액씩 상환되니까 융자 잔고도 일정 금액 줄어들고 이자도 일정 금액씩 줄어들어요. 그럼 이자가 이렇게 되거든요. 이자가 일정 금액씩 줄어들기 때문에 이렇게 뭐가 돼? 우하향하는 직선이 돼요. 우하향하는 직선. 이자가 일정 금액씩 줄어들거든요. 그럼 원금 이자를 대주면은 이런 형태. 처음에 얼마? 5천만 원이서 점점 일정 금액씩 줄어들기 때문에 어떻게 돼? 원리금 상환도 우하향하는 직선. 이게 바로 CAM. 자, 그래서 원리금 상환액을 보면은 처음에 어떻게 돼요? 처음에 초기에 보면 원리금 상환액이 이렇게 가장 많고 기간이 경과할수록 원리금 상환이 점점 감소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CAM은요, 점점 원리금 상환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미래 소득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은퇴 예정자에게 적합한 상환 방식. 그럼 돈 많이 벌 때는 많이 갚고요. 돈 나중에 적게 벌 때는 뭐야? 점점 원리금도 줄어드는 이런 방식. 그래서 미래에 소득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은퇴 예정자에게 적합한 상환 방식. 자,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보면요,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이 여기 원금이거든요. 원금. 자, 첫 번째 원금이고 여기 이자 주어졌어요. 자, 원금 이자 대진데 원금은 똑같아요. 만기까지. 예? 만기까지 원금은 똑같은데 이자가 이렇게 점점 뭐야? 이자가 점점 일정 금액씩 뭐 하고 있다? 이렇게 줄어들어요. 이자가. 그러니까 원금은 똑같은데 이자가 점점 이렇게 줄어드는 방식이 뭐죠?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자, 원금 균등 분할 상환입니다. 백화점에서 10개월 할부로 물건을 사면은 매월 원금 이자 갚아 나가는 것은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 또 만기까지 대출 기간 내내 이렇게 동일한 금액을 상환해 나가는 방식을 우리는 전문 용어로 원리금 균등, 원금 플러스 이자입니다. 원리금은 원금 플러스 이자를 균등하게 뭐 한다? 우리는 분할 상환을 하는 방식. 이것을 CPM이다. 자, 투자 이론에서 배우셨죠? 투자 이론에서 뭐라고 배우셨어요?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림. 이자 지급 곡선은 원금 균등과 다르죠. 우하향하는 뭐다? 곡선의 형태가 되고 원금은 어떻게 돼요? 우상향하는 곡선이 돼요. 자, 분명 원금 균등과 그림이 다릅니다. 자, 첫 번째 초기에는 어떻게 돼요? 자, 초기에 보면은 원금 상환액이 가장 낮고 이자 지급액은 가장 높아요. 기간이 경과할수록 이자 지급액은 체감하고 원금 상환액은 체증을 합니다. 만기 가까이 갈수록 원금 상환 곡선과 이자 지급 곡선의 기울기는 급하다라는 것을 그림을 보고 우리가 알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만기에 이번은 원금 균등과 달리 원리금 균등은 만기에 뭐 반이 아니죠. 만기에 약 3분의 2, 67% 정도, 약 3분의 2 정도 지났을 때 대출금의 약 반, 50%가 상환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이 원금과 요 이자를 더한 요거죠. 원금 플러스 이자가 어떻게 돼요?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어떻게 돼요? 원금 플러스 이자가 만기까지 뭐다? 이 금액이 동일하게 가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은 동일하게 가는데 자, 여기서 원금은 얼마? 원금은 이만큼 증가를 했어요. 근데 이자는 또 이만큼 줄었는데 이 크기가 서로 뭐다? 같은 게. 자, 요 기간에서 원금 상환액이 증가한 만큼 동일한 금액의 이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원금 플러스 이자는 처음과 똑같다. 되겠죠? 2년 전 정답 지문입니다. 동일한 원금이 증가한 만큼 동일한 금액에 뭐가 줄어든다? 이자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야 원금 이자가 똑같지. 자, 처음에 원금을 이렇게 적게 갚거든요. 그럼 보세요. 원금을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적게 갚아요. 뭐보다? 원금 균등보다 원금을 이렇게 적게 갚거든요. 그 미상환된 원금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또 이렇게 연결한 이렇게 내려온 이게 바로 뭐죠? CPM. 만기되면 전액 상환하니까. 자, 이 방식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리금 균등은 이미 투자이론에서 한번 배우셨죠?
우리가 매 기간 갚아나가는 원리금 상환액은 대출금에 뭐를 곱해주죠? 저당 상수를 곱해준다. 그래서 매 기간 갚아나가는 원리금 상환액을 구할 때는 대출금에 저당 상수를 곱해준다는 거. 저당 상수. 자, 요걸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뭐로 구해야 돼? 이자. 이자는 매 기간 말, 자, 또 매 기간 말 융자 잔고 또는 뭐에 대해서 대출액, 매 기간 융자 잔고 대출 잔액에 대해서 뭐를 곱해주면 이자율을 곱해주면 이자를 구할 수 있어요. 자, 이자를 구하고 그 다음에 이자를 구하면 이제 뭘 구해야 돼? 원금. 원금 상환액은 원리금 상환액. 요건 똑같아요. 항상 원리금 상환액 처음에 구한 원리금 상환액에서 뭐를 빼주면 이자 지급액을 빼주면은 원금 상환액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순서대로 구하면 돼요. 순서대로. 작년에는 여러분 28회 시험, 26회 시험 원금 균등 계산 문제가 냈기 때문에 올해 시험은 이쪽에서 계산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아니면 두 개를 묶어서 낼 수 있어요. 여기 원리금 상환액, 여기 원리금 상환액 첫 해 차액 얼마냐? 그를 또 물을 수 있어요. 두 개의 공식 다 이용해서. 하여튼 정확히 공식 두 개 이해를 해 두셔야 되겠고, 자, 여러분 이거죠. 월 불입에, 자, 이렇게 매 기간 갚아나가는 금액이 동일하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하다 보니까 이 어떻게 돼요? 화폐의 가치가 하락을 하면은 대출자는 뭐다? 손해를 보니까 어떻게 돼?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온 제도가 GPM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원리금 상환액을 뭐 적게, 그 다음에는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돼요? 반영해서 높게, 그 다음은 높게, 이런 식으로 점점 높게 가서 한 6년 차부터는 원리금 균등보다 많아지는 이 방식이 GPM. 그래서 GPM은 뭐죠? 그레듀얼리 점차 가는 거죠. 그래서 원리금 체증식 상환 방법. 자, 체증입니다. 원리금 체증식 상환 방법 또는 점진적으로 증가한다. 원리금 상환 점증. 원리금 상환액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점증 상환 대출이죠. 자, 그래서 GPM에서의 초기에서는 초기 그림에서 봤더니 원리금 상환액이 적어요. 초기에는 원리금 상환액이 적어요. 예를 들어서 뭐 2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급액은 100만 원이야. 이자 지급액에도 원리금 상환액이 이렇게 낮다 보니까 이자 지급액에도 못 미쳐요. 그럼 얼마? 80만 원을 어떻게 돼? 이자 더 갚아야 되는데도 못 갚는 거예요. 원리금 상환액이 처음에 낮게 잡아서. 그러면 이것을 어디에 포함시켜버려요? 처음에 대출받은 금액에 80만 원을 더해버려요. 더해버렸더니 뭐가? 미상환된 원금은 처음에 대출받은 금액보다 80만 원 더 얹으니까 이게 더 크죠. 이런 상황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마이너스 부의 상환이 초기에 발생을 한다. 그래서 초기에 뭐가 발생을 한다? 초기에 봤더니 어떻게 돼요? 오히려 대출받은 금액보다 미상환된 원금이 더 많아지는 이런 형태가 나오는 게 바로 뭐죠? GPM. 그래서 GPM은요, 미래에 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젊은 소득 계층에게 유리한 상환 방식이고, 또 주택 보유 예정 기간에 보통 5년 이내 짧은 사람에겐 유리하지만 반대로 5년을 넘어가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보유기간이 긴 사람에게는 오히려 불리한 상환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시험 문제는 요걸 출제하거든요. 대출 중간에 우리는 조기 상환을 하고자 할 때 미상환된 원금이 가장 적은 거 뭐죠? 원금균등 5번 출제했어요. 원금균등 분할상환. 그럼 이쪽에서 또 시험에 요걸 출제를 하죠. 예? 시험에는 초기. 자, 초기에 원리금 상환액이 원리금 균등보다 원금 균등이 높죠. 또 뭐보다 가장 낮은 것 GPM이 가장 낮다. 이 내용을 계속 출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리금 상환액은 원금 플러스 이자입니다. 원금 플러스 이자. 자, 한번 볼까요? 대출 금액은 처음에 똑같아요. 그럼 이자도 뭐야? 처음에 똑같지. 예? 이자가 처음에는요, 대출 금액도 동일하고, 만기도 동일하고, 연 이자율도 동일하면요, 처음에는 돈 안 갚았으니까 다 똑같아. 이렇게 우하향하는 직선으로 나타나면 뭐죠? C, A, M. 되겠죠? 이자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렇게 나오면, 처음엔 똑같아요. 이렇게 내려오는 건 뭐다? 이자가 이렇게 내려오는 것은 C, P, M. 그럼 만기까지를 보면은, 만기는 대출금은 전액 갚으니까 이자는 누가 많이 갚아요? 원금 균등보다 원리금 균등이 더 많이 갚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원금 만기 일시 상환에서 여러분 지렛대 효과 배울 때 원금 만기 일시 상환 조건 뭐 이렇게 나오면은, 예? 상환 조건은 원금 만기 일시 상환 조건이 딱 나오면은 대출 받은 금액은 만기 전에 갚아. 만기 전에 갚게 되면 중간에 갚는 금액이 하나도 없어요. 예? 그러면 뭐만 갚으면 돼? 이자만 갚으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에 받은 처음 이자나 만기까지 이자는 똑같아. 원금 만기 일시 상환 이자는 어떻게 돼요? 만기까지 똑같은 금액을 갚아. 그럼 이자는 누가 제일 많이 갚겠어? 당연히 원금 만기 일시 상환이죠. 이것을 여러분 이해해 두시면 되는데, 하여튼 올해 출제를 또 하는 부분입니다. 한 문제 출제할지 두 문제 출제할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작년에도 두 문제에 걸쳐서 최근에 계속 출제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44페이지까지 설명했고요. 자, 잠시 쉬고 저당에 유동하도록 하겠습니다.